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유리와 강철의 탑, 유진그룹 본사 로비는 금요일 오전에 분주함 대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서 나는 광택제 냄새와 섞인 낯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 긴장의 중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어떤 주름도 허용하지 않았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압수수색 영장에 찍힌 잉크처럼 차갑고 명확했다. 그녀가 이끄는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보안 요원들의 희미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동안 지원은 이 거대한 건물에 오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까지 수개월간의 집요한 추적과 밤샘 수사를 거쳤다. 유진그룹,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자 그 그림자 속에 수많은 비밀을 감춘 거대한 성체였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를 가로질러 오직 한 곳,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었다. 수사관들이 로비의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로 향하는 동안 지원은 몇몇 핵심 인력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울렸다. 마치 메트로놈이 이 혼란스러운 습격의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서류와 증거 목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이 순간의 중대함을 알리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이것은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향한 첫 번째 칼날이었다. 그녀는 이 칼날이 얼마나 깊이 박힐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반발에 부딪힐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녀의 어휘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집행만이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44층 임원 전용층에서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는 예상궤로 조용했다. 최고급 카펫이 그들의 발소리를 집어삼켰다. 비서실 직원 몇몇이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지원의 팀은 그들을 지나쳐 가장 안쪽 육중한 원목 문으로 향했다. 회장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문에 도달하기 직전 옆쪽에 또 다른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방금 막 긴급 회의를 마친 듯 보였다. 그리고 그 무리의 선두에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새로운 법무팀 총괄이자 갓 임명된 부회장 강민준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시간이 찰나의 순간 얼어붙었다. 한지원의 모든 호흡이 멈췄다. 강민준. 그녀가 지난 10년간 의식적으로 묻어버렸던 이름. 법대 도서관의 낡은 책 냄새와 서투른 이상주의,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더 세련되고 더 날카로워졌으며 이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아우라까지 두르고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을 마주한 검사의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보는 유진그룹의 임원처럼 대하기로 순간적으로 결정했다. 그녀는 모른 척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그 뒤에 변호사들을 향했다. 그러나 강민준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은 마치 자석처럼 그녀의 위장된 무관심을 꿰뚫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이나 당황함 따위는 없었다. 그 대신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지독한 강렬함과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 한지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애써 구축한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듯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도전이었고 동시에 과거에 대한 잔인한 확인이었다. 그는 그녀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와 그의 변호인단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지원 검사입니다. 유진그룹 본사 및 회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입니다. 그녀는 품에서 접힌 영장을 꺼내 민준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검사 한지원으로서 존재했다. 과거의 한지원은 이 순간 존재하지 않아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영장의 글자 위에 고정되었을 뿐 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방어 방식이었다. 강민주는 천천히 그녀가 내민 영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영장을 받아들지 않고 그저 시선으로 훑어내렸다. 그의 주변에 있던 변호사들이 긴장한 듯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민주는 가벼운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피하지 않는 집요한 시선이었다. 유진그룹 법무팀 총괄 강민준 부회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복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영장은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입회해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가져가시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죠. 그는 협조라고 말했지만 그의 태도는 명백한 경고이자 통제였다. 지원은 영장을 접어 다시 품에 넣었다. 영장 집행 범위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방해 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말했다. 모른 척하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이제는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법 집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의 눈을 마주하는 것은 10년 전 그들의 마지막 논쟁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선이 의미하는 바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회장실부터 시작합니다. 강 부회장님과 변호인단은 참관하셔도 좋습니다. 수사관들이 육중한 원목문을 열고 회장실로 들어서는 동안 지원과 민주는 잠시 복도에 남겨졌다. 그들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공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거의 잔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응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색이었고 질문이었으며 어쩌면 희미한 고통에 편린일지도 몰랐다. 지원은 그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지나쳐 회장실로 들어가려 할 때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한 검사.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원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을 수도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까지라는 것이 이 압수수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전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끊어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모른 척하기로 했다.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어깨너머로 차갑게 내뱉고는 회장실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등 뒤로 강민준의 시선이 마치 낙인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그녀가 문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그녀의 눈을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을 피하지 않았다. 회장실 내부는 거대하고 화려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고가의 예술품들, 그리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이곳이 유진그룹의 심장부이자 한지원이 겨누고 있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강대성 회장은 자리에 없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지원은 즉시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개인 금고, 책상 서랍, 연결된 모든 전자기기 확인합니다. 특히 해외 법인 관련 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전문성을 되찾았고 조금 전의 흔들림은 완벽하게 감춰졌다. 그녀는 이 방의 모든 공기를 분석하듯 예리하게 움직였다. 강민준과 그의 변호인단이 뒤따라 들어왔다. 민준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걸린 추상화 앞에 서서 수사관들의 움직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을 구경하는 손님처럼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은 오직 지원의 동선만을 쫓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직접 훑어보며 중요한 문건들을 골라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이 순간 그녀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불타고 있었다. 10년 전 법대생 한지원이 꿈꿨던 정의. 그것은 강민준과 함께 꿈꿨던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저편에 서 있었다. 한 수사관이 벽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하고 보고했다. 지원이 다가가자 민준의 변호사가 즉각 앞을 막아섰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가 아닙니다. 개인 금고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지원은 변호사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회장의 개인 비자금 은닉 혐의가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키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변호사가 주춤하는 사이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김 변호사 비켜주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지원의 바로 옆에 서서 금고를 바라보았다. 원하는 걸 찾으셔야 할 텐데요, 한 검사. 헛걸음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의 가까운 거리에서 익숙했던, 그러나 이제는 낯설어진 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지원은 숨을 참았다. 그녀는 금고 전문가에게 눈짓했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몇 개의 서류철과 하드 드라이브들이었다. 지원이 하드 드라이브를 집어 증거물 봉투에 넣으려 할 때 민준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의 얼굴로 향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니요, 그저 검사님의 유능함에 감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비꼬는 것 같기도 혹은 진심인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집요한 시선 속에서 지원은 10년 전에 강민준을 보았다. 총명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때로는 오만했던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체의 방패가 되어 서 있었다. 그녀는 증거물 봉투를 단단히 쥔 채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결심을 무디게 만들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모른 척해야만 했다. 압수수색은 몇 시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수십 개의 상자가 증거물로 채워졌고 유진그룹의 심장부는 특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철저히 해부되었다. 지원은 마지막 상자가 봉인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팀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회장실을 나설 때 강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움직이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부딪혔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고 빨랐다. 하지만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시선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사라지고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되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민주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동안 지원은 차가운 금속벽에 등을 기댔다. 비로소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다. 1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모른 척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은 유진그룹에서 압수해온 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지원의 팀은 지난 밤사이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공기는 커피 찌꺼기 냄새와 윙윙거리는 컴퓨터 소음으로 탁했다. 지원은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서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유진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커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자꾸만 한 지점에서 흐트러졌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주친 강민준의 얼굴, 그녀의 위장을 꿰뚫어 보던 그의 시선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강민준이 이끄는 유진의 법무팀은 마치 지원의 팀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압수된 디지털 증거들은 2중, 3중의 암호로 잠겨 있었고 핵심 자료로 보이는 파일들은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을 주장하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즉각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들이 확보한 서류들은 대부분 이미 합법적으로 공시된 자료들이거나 중요 정보가 교묘하게 삭제된 껍데기에 불과했다. 강민주는 거대한 법률에 방패를 치고 그 뒤에서 지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방어는 빈틈없고 치밀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젠장, 이것도 위임장이잖아. 한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지며 외쳤다. 분명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인데 최종 수혜자는 또 다른 유령 법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강민준이 방어막을 이중으로 쳐놨습니다. 지원은 마커를 내려놓고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익숙한 서명, 정교한 법률 용어들. 이것은 10년 전 그녀가 감탄해 마지 않았던 그의 명석함이었다. 그 명석함이 이제는 진실을 은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창밖의 잿빛 하늘로 향했다. 12년 전 법대 도서관 3층 구석진 자리. 낡은 법전 냄새와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나던 곳. 늦은 밤까지 함께 스터디를 하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앳된 얼굴의 한지원과 강민준이 뜨거운 커피를 나눠 마시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정의는 절차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어. 절차가 무너지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야. 민준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절차는 중요하지만
법이 가진 자들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 때로는 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더 날카로운 칼이 필요해. 바로 우리 같은 검사의 칼. 그때의 민주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답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검사가 되어야 하는 거지. 너와 나 둘이서라면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같은 꿈을 꾸었다. 거대하게 맞서 싸우는 이상주의적인 검사. 그들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였다. 지원은 민준의 논리적인 엄밀함을 존경했고, 민준은 지원의 불같은 열정과 직관력을 사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영혼의 동반자에 가까웠다. 지원은 그때의 민준이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언제나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말했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졸업을 앞둔 어느 쌀쌀한 봄날 산산조각 났다. 미안해 지원아. 나 유진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캠퍼스 호숫가를 걷던 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뭐라고? 검사, 우리 약속했잖아.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했던 순간이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니면 회사를 막을 사람이 없어. 아버지를 막을 사람이. 지원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막는다고? 그건 변명이야. 넌 그냥 네가 가진 걸 포기하기 싫은 것뿐이잖아. 그게 네가 말한 정의였어. 결국 너도 그들과 똑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지원에게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날 이후 한지원은 독하게 공부했고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가장 힘든 사건만 골라 맞는 독사검사가 되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보였다. 적어도 어제 그를 다시 마주하기 전까지는 팀장님, 한 검사님. 부하검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에서 끌어냈다. 지원은 화들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죠? 유진 측에서 방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압수물 중 경영 핵심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고 담당 검사 교체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원은 공문을 빼앗듯이 받아들었다. 강민준의 이름으로 발송된 지극히 정중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력한 항의 서한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심리적 압박이자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는 그녀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유진그룹 44층 부회장실. 강민준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대검에 발송한 진정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법무팀의 대응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 검사,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동선이나 증거 확보 리스트를 보면 우리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답 없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누구보다 한지원을 잘 알았다.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똑똑하며 얼마나 정의에 굶주려 있는지 그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다.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 그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유진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아버지는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유진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내부에서 그의 방식대로 개혁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괴물의 심장에서 괴물의 방패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가 그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한 검사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민준이 나직하게 명령했다. 그녀가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들, 수사 방식, 그리고 사적인 모든 것까지. 비서실장이 놀란 듯 물었다. 사적인 것까지 말입니까? 하지만 그건 민준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필요하다면 그녀가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 그녀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민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법대 졸업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한지원과 강민준. 그는 사진 속 지원의 웃는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차가운 결의로 복잡하게 일렁겼다. 같은 시각, 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의 암호 해독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시간째 의미 없는 문자열만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안 되겠는데요, 검사님. 이건 보통 암호가 아닙니다. 유진 자체 보안팀에서 만든 특수 알고리즘 같습니다. 지원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강민준. 그는 언제나 그녀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계속해 날이 새더라도 풀어내. 저 안에 결정적인 게 있을 거야. 그녀는 직감했다. 민준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강민준의 방어는 완벽해 보였지만 완벽한 방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방패는 때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고 있는 법이다. 그녀는 강민준을 떠올렸다.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 하지만 그녀는 그의 다른 면도 알았다. 그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의 내면에 아직 10년 전의 이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곳에 균열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총수 강대성 회장을 떠올렸다. 모든 악의 근원, 강민준이 그토록 지키려는 아버지. 어쩌면 방패가 아니라 방패 뒤의 인물을 직접 공략해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지원은 수화기를 들었다. 서기관, 강대성 유진그룹 회장, 앞으로 출석 요구서 발송 준비하세요. 1차 소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벌써 회장님을요. 증거가 아직...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증거는 만들어서라도 찾아내야죠. 지금 발송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세요. 검찰, 유진그룹 회장 소환 통보. 이것은 정면 돌파였다. 강민준이 정교한 법률의 그물로 자신을 묶으려 한다면 자신은 여론과 대의라는 거대한 파도로 그 그물을 찢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여전히 해독 중인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밖, 멀리 보이는 유진그룹의 마천루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기꺼이 심연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기는 강대성 회장의 등장과 함께 얼어붙었다. 그가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과 변호인단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검찰 소환에 응하는 피의자의 긴장감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행사에 참여하는 재벌 총수의 오만함과 권태로움이 묻어났다. 한지원은 15층 특수부 조사실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거대한 망치로 두들기는 듯 울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저 남자가 모든 일의 원흉이자 강민준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대성이 들어섰다. 좁고 살균된 듯한 공간은 그의 값비싼 슈트와 강력한 존재감으로 순식간에 비좁아 보였다. 그의 뒤를 따라 강민준이 그리고 2명의 유진그룹 최고 변호사가 더 들어왔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앉으시죠, 강대성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사무적으로 울렸다. 강대성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원을 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히 자신의 시간을 빼앗은 어리고 무모한 여자로 취급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강민준은 아버지의 사선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변호인석에 앉았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한 변호사 이상인 듯 보였다. 그는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한지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어제 회장실에서보다 더 복잡하고 강렬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방어 본능인 동시에 지원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 변화를 분석하려는 예리한 탐색이었다. 지원은 그 시선을 느꼈다. 등 뒤에 차가운 얼음 조각이 닿은 듯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애써 그 존재를 무시하려 하며 모른 척 오직 강대성에게만 집중했다. 그녀와 강대성, 그리고 강민준.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의 삼각형이 형성되었다. 강대성 회장님, 유진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넘기며 공식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강대성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비자금이라. 한 검사, 아직 젊은 양반 같은데 기업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책상 위 서류처럼 간단한 줄 아나?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검찰의 권위를 존중해서가 아니야. 내 시간을 1분 1초라도 낭비하는 이 무례함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기 위해서지. 그는 지원의 질문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그녀를 훈계하려 들었다.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회장님, 질문에만 답해 주시죠. 유진 ENC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조성된 200억 원의 자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준비한 자금 흐름도를 강대성 앞에 밀어놓았다. 강대성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싱가포르? 거긴 우리 민준이가 담당하는 곳 아닌가? 안 그런가, 강 부회장? 그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말에 민준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찌푸려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에 익숙한 듯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 한지원 앞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었다. 아버지, 그 부분은 저희 법무팀에서 이미 됐네. 강대성이 아들의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지원을 노려보았다. 한 검사, 당신이 지금 뭘 건드리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당신이 흔드는 건 유진그룹 하나가 아니야. 이 나라 경제야. 당신 같은 풋내기 검사 하나의 영웅심리 때문에 수만 명의 밥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내가 법무부 장관하고 어제 저녁도 같이 먹었어. 총장님하고는 매주 보는 사이고.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때? 아직 젊은데 앞길이 창창해야지. 이런 무모한 짓으로 경력 망치지 말고. 압력이 노골적으로 들어왔다. 조사실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지원은 강대성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모습에 강대성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래서 장관님이나 총장님이
이 비자금 내역도 알고 계시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튀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금의 용처를 정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회장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순간 강대성의 오만한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감히 계집애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려다 간신히 참았다. 그 모든 순간 강민주는 얼음처럼 굳은 채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협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고집스럽고 용감한 모습을 그는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듯했고 동시에 그녀의 그 단단함에 매료된 듯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조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지. 강대성이 이를 갈듯이 말했다. 지원은 다음 자료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싱가포르 법인에서 흘러나간 자금이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었다. 이 계좌, 키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니셜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지원이 물었다. 강대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 계좌를 몰랐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아들인 민준을 쳐다보았다. 지원은 그 찰나의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그깟 서류 쪼가리. 강대성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해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걸로 유진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KMC든 뭐든 전부 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야. 그건 우리 민준이가 다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고. 자네보다 법을 모를까봐. 그 말이 조사실을 울리는 순간 공기가 멎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강대성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한지원은 그러나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이가 다 알아서 처리한 일. 이것이 그녀가 기다리던 강대성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대성은 아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며 동시에 아들의 능력을 과시하려다. 아들이 직접 불법 자금 관리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해버린 셈이었다. 지원은 속기색에 눈짓했다. 방금 진술 정확히 기록하세요.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회장님, 방금 강민준 부회장이 직접 그 불법 계좌를 관리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제야 강대성은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았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검사님,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부회장님이 법무총괄로서 모든 경영 활동을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조용히 하세요. 지원이 변호사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강대성 회장님의 신문 시간입니다. 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강민준 부회장이 KMC 계좌를 관리했습니까? 강대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덫에 걸린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대답하는 대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더 이상 당신 같은 풋내기랑은 말 섞고 싶지 않네. 민준아, 가자. 강대성은 분노에 차서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변호사들도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강민준만이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잠시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원도 함께 일어섰다. 조사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지원이 그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임도 알았다. 그는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무모하군, 한지원.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 네가 지금 누굴 상대로 싸우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그의 말은 경고이자 어쩌면 절박한 만류처럼 들리기도 했다. 지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걸 경고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자백하러 온 겁니까? 강민준 변호사? 그녀는 변호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민준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자조적인 미소였다.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다. 그가 조사실을 나가기 직전 지원이 그의 등 뒤에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강민준. 1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결국 도망치고 있어. 민준의 어깨가 순간 굳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지원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강대성과의 기싸움, 그리고 강민준과의 보이지 않는 심리전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때 그녀의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조사실의 내선 전화였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특수부 부장검사의 비서였다. 한 검사님, 부장님께서 지금 즉시 부장실로 오시랍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강대성이 말한 윗선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강대성의 오만함이 만든 작은 균열을 파고들기도 전에 외부의 거대한 힘이 그녀의 수사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KMC 계좌 내역이 적힌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절대로. 한지원은 부장검사실에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김 부장검사는 책상 뒤에 앉아 마치 그녀의 존재를 일부러 무시하려는 듯 한참 동안이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원은 그저 묵묵히 서서 기다렸다. 유진그룹 본사에서 철수한 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대성 회장의 압력이 최고위층까지 도달한 것이 분명했다. 드디어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너그러움 대신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 검사 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김 부장이 강대성의 소환조서 사본을 책상 위로 내던졌다. 강대성 회장을 증거 같지도 않은 이니셜 쪼가리 하나 가지고 정면으로 모욕을 줘. 자네 미쳤어. 지금 대검 감찰실이랑 법무부에서 전화가 몇 통이나 온 줄 알아? 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부장님, 강 회장은 신문 과정에서 KMC 계좌의 존재를 사실상 시인했으며 그 관리를 강민준 부회장에게 일임했다는 중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건 없어. 김 부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건 실언이야. 함정신문으로 유도해낸 발언이라고. 유진 법무팀에서 당장 이의를 제기했어. 이따위 아마추어 같은 수사로 특수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마추어라니.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천 장의 서류를 검토했다. 부장님, 이것은 정당한 수사입니다. 강 회장의 오만함이 스스로 틈을 보인 것뿐입니다. KMC 계좌만 추적하면 그만. 김 부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강 회장 건은 이 선에서 멈춘다. 수사팀은 유진 ENC의 회계 장부 원본 분석에만 집중해. 총수 일가는 건드리지 마.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지원은 부장검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권력에 대한 굴복과 일말의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했다. 방을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김 부장의 지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팀원들은 그녀의 굳은 얼굴을 보고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수사는 정면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강대성이라는 본체를 칠 수 없다면 이 수사는 결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감시, 강민준. 강대성은 아들을 방패로 삼았지만 그 방패는 동시에 이성을 여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강민준의 방식을 떠올렸다. 법대 시절 그들은 수많은 모의 재판과 케이스 스터디를 함께했다. 민준은 언제나 정면 승부보다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파고들어 허를 찌르는 전략을 선호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지원은 압수물 리스트를 다시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시선이 유진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리스트 중 한 곳에 멈췄다. 유진바이오. 건설이나 금융과는 전혀 상관없는 깨끗한 이미지의 신생 바이오 기업이었다.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KMC 계좌가 개설된 시점과 유진바이오가 거액의 해외 투자를 유치한 시점이 기묘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유진바이오의 법률 자문을 강민준이 부회장이 되기 직전까지 직접 총괄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것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김 수사관, 지금 당장 유진바이오 최근 3년간의 회계 자료 전부 확보해요. 내부 감사 자료까지. 그러나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고 1시간 뒤 현장에 나갔던 수사관들로부터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겸사님, 늦었습니다. 유진바이오 측에서 바로 이틀 전, 그러니까 강 회장님 소환 조사가 있던 그날 저녁에 모든 원본 자료를 미국 본사와의 긴급 합동감사 명목으로 본사 법무팀, 즉 강민준 부회장 라인으로 이관했다고 합니다. 지원은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이틀 전, 그녀가 강대성의 실언을 받아내고 KMC 계좌를 눈치챘을 바로 그 시점이었다. 강민준. 그는 그녀가 KMC를 물고 늘어질 것을, 그리고 결국 유진바이오까지 연결 지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고방식을, 그녀의 수사 패턴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방어가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노골적인 조롱이자 개인적인 도전장이었다. 그는 그녀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와의 싸움은 법정에서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느꼈을 때 책상 위에 초대장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법조인의 밤. 매년 열리는 정계와 재계,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인맥을 과시하는 위선적인 사교 행사였다. 그녀는 이런 자리를 경멸했지만 초대장 하단의 후원사 명단에 선명하게 박힌 유진그룹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그리고 기조 연설자 명단에 강민준 부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그날 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나직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원은 평소의 검은색 정장 대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짙은 남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이 화려한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얼룩과도 같았다. 모두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잔을 부딪히는 동안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았다. 강민준. 그는 저명한 정치인들과 법원 고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특유의 여유롭고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이 물에 속한 사람이었다.
10년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기득권의 세계,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그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는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그는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하는 듯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군중을 가르고 다가와 그녀가 도망칠 수 없는 테라스 근처의 복도 구석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만이 남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런 자린 한 검사 취향이 아닐 텐데. 지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법조인 교류회에 검사가 참석하는 게 이상합니까, 부회장님? 아니면 유진이 후원하는 행사는 검사 출입 금지라도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대꾸에 희미하게 웃었다. 장난 그만하지. 유진 바이오, 왜 거기까지 건드리는 거야? 그가 본론을 꺼냈다.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고 있었군요. 내 수사 방향을. 네가 KMC를 물고 늘어질 줄 알았어. 그리고 네 방식대로 가장 연관성 없어 보이는 곳을 파고들 것도. 그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넌 이게 네가 원하던 정의라고 생각해. 그저 낡은 서류 더미를 뒤져서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게 배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지원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사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이것은 공무일 뿐이라고. 그와의 과거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다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모른 척했다. 그녀의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지독할 정도로 강렬하게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사적인 감정이 없어. 그가 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지금 내 눈을 똑바로 봐. 10년 전에도 넌 그렇게 말했지. 넌 언제나 그렇게 네 자신을 속였어. 그의 말이 비수처럼 지원의 심장에 박혔다. 내 자신을 속였어. 그렇다. 그녀는 속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 피하지 않았다. 이 그녀가 애써 구축한 방어벽을, 그녀의 냉정한 검사라는 가면을 무자비하게 꿰뚫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배신감, 원망,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지독한 미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의 냉정함에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10년 묵은 상처의 고통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흔들림을,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고통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녀의 빈틈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확인하자 그의 가슴에도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다. 분노 대신 깊은 후회와 슬픔이 그늘졌다. 지원아. 그가 저도 모르게 10년 전에 그 이름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 부름이 지원을 현실로 되돌렸다. 그녀는 채찍을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깨졌던 가면은 순식간에 더 단단한 얼음으로 재조립되었다. 다시는 제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시죠. 강민준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완벽한 무기질의 소리였다. 그리고 유진 바이오,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숨겼어도
당신의 수법,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민주는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갑옷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온 한지원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지검 사무실로 향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 있었다. 강민준, 그는 그녀의 술을 읽고 있었다. 유진 바이오 자료를 빼돌린 그의 속도와 정확성은 그가 단순한 방어자가 아니라 그녀의 사고방식을 꿰뚫고 있는 적극적인 플레이어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연회장에서의 대면은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가 무심코 내뱉은 지원아라는 부름, 그리고 그녀의 상처를 확인했을 때 스쳐 지나갔던 그의 흔들리는 눈빛. 그는 이성적인 법률가인 동시에 과거에 발목이 잡힌 남자였다. 지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유진 바이오의 연결고리는 강민준에 의해 물리적으로 차단되었다. 윗선의 압박으로 강대성 회장의 직접 소환도 불가능해졌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나의 방식을 안다면. 지원은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나 역시 그의 방식을 이용해야 해. 강민주는 유진이라는 성을 지키는 방패다. 하지만 그 방패는 아버지 강대성과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한지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성을 보호하려 하지만 동시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모순, 이것이 그녀가 파고들어야 할 유일한 틈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이것은 더 이상 증거와 증거의 싸움이 아니었다. 한지원과 강민준 두 사람의 심리를 건 체스 게임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그 감시망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일부러 수사팀원들에게 유진 바이오의 해외 감사법인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문은 유진그룹 법무팀의 정보원을 통해 즉각 강민준의 귀에 들어갈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유진 바이오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다. 그것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실패한 공격에 매달려 있다고 믿기를 바랐다. 동시에 지원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아주 미묘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특수부가 유진 바이오건으로 벽에 부딪혔으며 방향을 틀어 과거 유진그룹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뉘앙스였다. 이것은 강민준을 향한 두 번째 미끼였다. 그녀는 그가 이 미끼를 물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렸다. 그녀는 그의 내적 갈등을 모른 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만을 인지하는 냉철한 검사인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그룹 부회장실. 강민준은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한지원 검사팀이 유진 바이오의 미국 측 회계 법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년 전 종결된 박 의원 로비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유진 바이오, 그건 자신이 완벽하게 막아낸 길이었다. 그녀가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건가? 아니면 정치권 로비? 그건 KMC 계좌와는 다른 아버지가 구축한 또 다른 비자금 라인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그 근처까지 접근한 것인가? 그는 지원이 무모하게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연회장에서 보였던 그 도끼. 그녀는 정말로 유진을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대성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민준아, 지금 장난해. 그 계집애가 아직도 유진 바이오를 들쑤시고 다닌다며. 당장 잘라내.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대양건설 처리했던 것처럼 하라고. 싹을 잘라버리란 말이야. 강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대양건설. 10년 전 유진의 경쟁사였던 대양건설이 의문의 세무조사와 오너 일가의 스캔들로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건. 당시 법대생이었던 그는 그것이 유진의 공작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는 지금 한지원에게 똑같은 짓을 하라고, 그녀를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단순한 압력을 넘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그녀를 검사직에서 파면시키라는 의미였다. 아버지, 그건 뭐가? 네가 못하면 내가 해. 내 사람 시켜서 그년 뒤를 캐면 뭐라도 나오겠지. 돈을 찔러주든 남자를 붙이든 강대성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맹수와 같았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유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지원을 파멸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여기서 망설이면 지원은 법적인 방어가 아니라 비열한 공작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원이 다치는 것도 막아야 했다. 그는 10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하고 유진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유진과 그녀 사이에서 또다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운명도 피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게. 강대성은 그제야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다. 민준은 홀로 남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어떤 위험한 결의가 깃들었다. 그는 그녀가 정치권 로비라는 엉뚱한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했다. 그 미끼는 너무 위험했다. 그녀가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리기 전에 그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녀의 집요함을 만족시킬 만한 진짜 먹잇감을 던져주어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아버지를 배신하기로.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 아닌 관리된 폭발이어야 했다. 그는 지원이 KMC 계좌나 유진바이오 혹은 지금 건드리는 정치권 로비 같은 핵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야 했다. 대신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던, 하지만 지금의 유진그룹 핵심과는 분리될 수 있는 다른 범죄를 그녀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그것은 강대성 회장 개인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유진그룹 전체의 붕괴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여야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자 지원을 아버지의 검은 손에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늦게 민주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유진에 들어온 직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따로 백업해 두었던 자료가 들어있었다. 10여 년 전 강대성 회장이 유진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행했던 불법적인 주가 조작 및 차명 계좌 내역이었다. KMC와는 전혀 다른 오래되고 잊힌 비자금이었다. 이것만으로도 강대성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총수의 개인적인 일탈로 선을 그을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이 자료를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지원에게 전달할 방법을 구상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형 선고이자 지원을 향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료를 넘겼다는 것을 지원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라면 이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볼 것이라 믿었다. 그는 책상 서랍 속에 빛바랜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환하게 웃는 지원의 얼굴. 이것밖에 없어, 지원아. 이게 널 지키고
내 죄책감을 더는 유일한 길이야. 그는 USB를 꽉 쥔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뒤 한지원의 사무실로 발신인이 불분명한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다. 얇은 서류 봉투였다. 그녀가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단 한 장의 인쇄된 종이와 작은 USB 하나였다. 종이에는 케이먼 군도에 위치한 한 은행의 계좌번호와 유진중공업 M&A라는 단어 몇 개만 적혀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유진중공업? 이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선상에 없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보안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10년 전의 주가 조작 기록,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 그리고 강대성의 자필 사인이 담긴 이면 계약서 스캔본까지. 이것은 완벽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자료는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너무나 핵심을 피해가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쫓던 KMC나 유진 바이오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체품이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유진그룹의 마천루가 보였다. 강민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그가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그녀의 정치권 로비 미끼를 물었고 그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래된 죄를 던져주며 그녀와의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이걸 받고 멈춰라. 그는 그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계산했다. 그녀는 이 자료를 보낸 그의 고뇌와 절박함을 모른 척했다. 그녀는 이것을 그가 던진 미끼가 아니라 자신이 낚아챈 월척인 척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이 USB를 든 채 부장검사실로 향했다. 이 새로운 증거는 윗선도 거부할 수 없는 강대성을 칠 완벽한 명분이 될 터였다. 체스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익명의 USB가 특수부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지원이 USB의 내용을 분석했을 때 그녀는 전율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유진중공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행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가 조작과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다. 강민준이 던져준 거래용 카드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이것은 KMC 계좌나 유진 바이오 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 자료가 강민준에게서 왔다는 심증을 굳혔지만 그가 왜 이토록 위험한 카드를 던졌는지 그 고뇌가 무엇인지 애써 모른 척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증거가 가진 힘이었다. 그녀는 즉시 수사팀을 재편성했다. 이 새로운 증거는 총수 일가 불개입을 명령했던 김 부장검사조차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스모킹 건이었다. 10년 전 유진중공업 M&A 팀, 특히 당시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윤태섭 상무의 행적을 즉시 추적하세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그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원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았다. 팀원들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막혔던 혈관이 뚫린 듯 수사는 맹렬한 속도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에 잊혔던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다. 강민준은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였다. 그가 던진 USB는 계산된 도박이었다. 그는 지원이 이 오래된 먹잇감을 물고 더 위험한 현재의 비리에서 손을 뗄 것이라 계산했다.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유진그룹 전체와 한지원을 동시에 구하려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수사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불안감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지원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띈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직감했다. 수사팀은 며칠간의 잠복 끝에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며 숨어 지내던 윤태섭 전 상무를 찾아냈다. 지원은 직접 그를 만나러 갔다. 10년의 세월은 한때 명석했던 대기업 임원을 공포에 질린 폐잔병으로 만들어 놓았다. 윤태섭은 지원을 보자마 아르자 문을 닫으려 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날 내버려 두시오. 지원은 닫히는 문틈으로 USB 사본 하나를 밀어 넣었다. 이걸 보고도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강대성 회장이 당신을 버렸지만 우린 당신을 증인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속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날 밤 윤태섭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가 보관하고 있던 이면 장부, 원본까지 넘기겠다고 했다. 그는 강대성의 지시로 어떻게 주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세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이 이용당하고 버려졌는지 절규하듯 토로했다. 한지원은 마침내 강대성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 핵심 증인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환호했고 지원은 즉시 윤태섭에 대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그를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강대성 회장의 귀에 즉각 보고되고 있었다. 검찰 내부의 스파이와 유진의 정보망은 특수부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환했다. 강대성은 윤태섭의 이름이 보고된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10년 전 그 사건. 그 비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자신의 금고주기이자 아들인 강민준뿐이었다. 강대성은 부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지옥의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내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과 같았다. 강민준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아버지, 그건 내 짓이냐고 물었다. 이 배신자놈. 강대성의 손이 날아와 민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입가의 피를 닦아내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그만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멀리 가셨어요. 그 대답은 긍정이었다. 강대성은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고작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아비를 팔아먹어?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네가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네가 나 없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네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맺어주마.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강대성의 방역은 자비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여론 따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날 밤 윤태섭이 머물던 안전가옥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혼란을 틈타 침입한 괴한들에 의해 윤태섭은 납치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한강 다리 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 유서까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검찰의 압박 수사에 괴로웠다. 모든 증거는 오히려 검찰, 즉 한지원을 향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윤태섭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건 자살이 아니었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강대성이 그를 죽였다. 그녀가 확보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진 것은 물론 이제 그녀는 과도한 수사로 증인을 죽음으로 내몬 검사라는 누명을 쓰게 생겼다. 하지만 강대성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한 면이 한지원 검사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특수부 한 검사, 사건 브로커에게 5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
기사에는 지원이 몇 주 전 정보원을 만나기 위해 잠시 카페에 들렀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정보원은 유진이 심어놓은 브로커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원의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계좌로 그 브로커와 연결된 차명 법인으로부터 5억 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지원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유진그룹 비자금 수사는 표적 수사로, 한지원은 부패한 검사로 낙인 찍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즉각 소집되었다. 김 부장검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지원을 불렀다. 한 검사, 미안하게 됐네. 그 한마디뿐이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직무정지 및 대기 발령 명령서였다. 그녀의 모든 수사 자료는 압수되었고 특수부 수사팀은 강제 해산되었다. 유진그룹 수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지원은 자신의 검사증을 반납하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대성이라는 괴물의 힘을, 그 잔인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졌다. 완벽하게. 그녀가 텅 빈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상자에 담아 들고 나올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이제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검찰의 수치가 되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윤태섭의 죽음, 한지원의 뇌물 스캔들, 직무정지.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아버지가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그리고 지원을 이토록 비열하고 완벽하게 파멸시킬 줄은 몰랐다. 그는 지원을 보호하려 했다. 그가 던진 USB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러나 그 발버둥이 도리어 그녀를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괴물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 괴물을 막지 못한, 아니 괴물의 분노를 부채질한 자신이 공범임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한지원의 작은 오피스텔을 집어삼켰다. 며칠째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정지된 시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비리검사로 매도하는 뉴스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지만 이제 그녀는 소리조차 켜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10년간 쌓아 올린 경력, 그녀의 신념,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증인까지. 윤태섭의 죽음은 사고나 자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대성이 보낸 명백한 경고이자 잔인한 처형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었었다. 그녀는 직무가 정지된 검사, 아니 곧 피의자가 될 전직 검사였다. 절망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다. 윤태섭의 억울한 죽음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메모장을 노려보았다. 마지막 한 발. 무언가,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강대성을 무너뜨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한 발.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수사 자료실처럼 막막했다. 그녀는 강대성이라는 괴물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을 뿐이다. 그녀가 결정적 증거라고 믿었던 USB조차 어쩌면 강민준이 던져준 거대한 함정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늦은 밤이었다. 이 시간에 그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대성의 사람들일까? 협박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위해 찾아온 것일까?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인터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 강민준이었다.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 상황에 감히 무슨 낯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인가? 조롱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너진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그가 서 있었다. 10년 전 법대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풋풋한 청년도 유진그룹의 오만한 부회장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길을 잃은 영혼이 부서진 남자처럼 보였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 그는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그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깊고 절망적이었으며 지독한 죄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무세운 짓이야. 지원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따져 물었다. 날 비웃으러 왔어? 아니면 당신 아버지가 보냈나? 마무리를 지으라고? 그녀는 그를 모른 척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가 겪고 있을 고통 따위는 짐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아버지를 비호한 공범이자 자신의 삶을 파괴한 원흉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향한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외면했다.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시 돋친 말을 뚫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가 윤태섭을 죽였어. 그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듯 축축하고 무거웠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끔찍한 사실의 확인이었다.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가 인정했다. 그리고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지.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무세운 소리야. 지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이 보낸 USB,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 자조적인 미소가 스쳤다. 아니, 그건 널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발악이었어.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가 연회장에서 그녀의 상처를 확인한 후, 그리고 아버지가 그녀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두려웠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손을 댈까봐. 그래서 그는 그녀의 관심을 돌릴 먹잇감이 필요했다고. 그녀의 집요함을 만족시키고 그녀가 더 위험한 핵심에서 멀어지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오래된 범죄였던 유진중공업 자료를 넘겼다고. 난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아버지를 그 선에서 멈추게 하고 넌 그 정도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지만 내가 틀렸어. 아버지는 괴물이었고 내 행동은 그 괴물을 자극했을 뿐이야. 윤태섭이 죽고 네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나 때문이야.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그녀와 회사,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려 했지만 결국 줄은 끊어졌고 그녀가 추락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실패했다. 지원은 숨죽인 채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가 느꼈던 배신감, 그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분노,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그 지독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내적 갈등을, 그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파멸적인 고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10년간 쌓아온 그녀의 증오가 그녀를 버티게 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녀는 검사여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변명하러 온 거야? 그녀가 차갑게 내뱉었다. 그녀의 잔인한 말에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경멸과 증오를 받아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으니까. 아니, 그는 품 안에서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걸 주러 왔어. 지원의 시선이 그 USB에 닿았다. 그것은 그가 지난번에 보냈던 것과는 달라 보였다. 이게 뭔데? 감시, 네가 처음부터 쫓았던 거. 유진바이오, 그리고 정치권 로비.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진짜 심장이야. 아버지의 금고 안에 있던 원본 장부.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관리해온 모든 정치인, 검찰, 법원 명단이 들어있어. 지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것은 강대성뿐만 아니라 유진과 결탁한 모든 기득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종 병기였다. 왜 이걸 나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강민준 그 자신도 파멸시킬 증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혹은 방조한 공범이었으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민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10년 전 그녀의 이상을 외면하고 유진을 택했던 그 순간부터 그는 항상 그녀의 진심 어린 시선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피하지 않았다. 이걸로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심판해줘 한지원 검사. 이것은 그의 항복 선언이었고 그의 구원이자 그의 희생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USB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작았지만 수천 톤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USB를 쥔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과 마침내 진실을 전했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가 이 USB를 건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옥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그녀는 그의 고통에 동정하거나 연민을 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검사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강민준 씨. 알아.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부회장도 변호사도 아닌 강민준 씨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민준은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는 빗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지원은 문을 닫고 차가운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과 한 남자의 파멸이 함께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한지원의 오피스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USB는 강대성이라는 괴물의 심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 이 폭탄을 검찰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로 터뜨리는 순간 강대성과 연결된 윗선에 의해 즉각 묻히거나 증거 자체가 오염될 것이 뻔했다. 강민준이 목숨과 바꿔가며 건넨 이 마지막 칼날을 썩어버린 시스템에 맡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 고민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검사 시절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파고들다 결국 검사복을 벗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된 선배
이석훈이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독립언론 KCIJ를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원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석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석훈은 헬쑥해진 그녀의 모습과 그녀가 내민 USB를 보고 직감했다. 이게 그건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 이건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득권의 카르텔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제가 이걸 들고 검찰로 돌아가면 저는 두 번째로 죽을 겁니다. 이 자료도 함께요. 이석훈은 USB를 굳게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네. 지원아, 지금부터 48시간. 어디에도 가지 말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 세상이 뒤집힐 테니까. 정확히 48시간 후. KCIJ의 헤드라인은 단 한 줄이었다. 단독 입수, 유진그룹 KMC 장부 원본, 정계, 법조계, 언론계 로비 명단 전격 공개. 그 파장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는 지각 변동이었다. USB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수백 명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검은 돈의 액수, 날짜, 장소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검찰을 불신임하며 사상 초유의 유진그룹 게이트 특별검사팀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대성과 결탁했던 검찰 수뇌부는 줄줄이 사표를 냈고 법무부 장관은 탄핵 직전에 불명예 퇴진했다.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오직 특검만이 유일한 사법 권력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가장 먼저 한지원 검사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그녀의 비리 혐의가 유진그룹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비리 검사에서 거하게 맞선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복귀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특검팀이 괴물의 심장을 도려내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강대성 회장은 모든 것을 눈치채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그가 전용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VIP 라운지로 향하던 순간 특검 수사관들이 닥쳤다. 강대성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언제나 오만했던 재벌 총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유진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사실상 국가관리 체제로 넘어갔다. 그리고 강민준. 그는 아버지가 체포되던 그 시각 스스로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버지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방조죄, 일부 범죄에 가담한 공범 혐의, 그리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까지.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KMC 장부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마지막 퍼즐이었고 강대성의 유죄를 확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는 재판 내내 단 한 번의 항소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형량을 받아들였다. 징역 2년. 그는 유진그룹의 부회장이 아닌 죄수번호 60번이 되어 교도소로 향했다. 지원은 그 재판을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바빴지만 유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사라졌다. 한지원은 검찰로 복귀했다. 그녀는 과거의 특수부가 아닌 신설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핵심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더 이상 어둡고 탁하지 않았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그녀는 여전히 날카롭게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을 이겨낸 자의 단단함과 과거보다 더 깊어진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 11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다. 지원은 검사 복장이 아닌 평범한 코트 차림으로 서울 외곽의 한 교도소 앞에 섰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2년의 세월은 그에게서 부회장의 날카로움과 변호사의 오만함을 모두 앗아간 듯했다. 그는 수척해졌지만 그늘졌던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 많지 맑고 평온해져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지원을 발견했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놀란 것 같기도 혹은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 같기도 했다. 지원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겨울 공기와 2년이라는 혹은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심판해야 할 검사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쫓아야 할 범죄자나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지독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었다. 지원이 먼저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적막한 아침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그의 산보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의 의도를 분석하거나 그의 고통을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를 그가 겪어낸 시간과 그가 치른 대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강민준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매번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10년 전의 오만한 도전도 유진의 방패로서의 냉혹함도 아니었다. 연회장에서의 절박함도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보였던 처절한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값을 치른 자의 담담한 수용과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검사로서의 딱딱함이 아닌 그저 오랜 시간을 건너온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한지원 검사님. 그가 대답했다. 여전히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벽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원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이젠 그냥 한지원입니다. 그 말에 민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듯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얼어붙었던 얼굴 근육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해빙의 순간과 같았다. 그래, 지원아. 그가 10년 전에 그 이름으로, 그러나 전혀 다른 무게로 그녀를 불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서 그들의 길고 지독했던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 서 있었다.